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보물건 하실 차례예요. 자, 책은 355페이지 핏입니다. 그냥 피시기만 하면 돼. 가끔 문제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정리는 상세히 해드렸어요. 자료 위주로 보실 수 있게 상세히 해드렸다고. 다음 주 되면 정리된 책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이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6개월간 정리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린 것들 거기에 다 정리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3월 달부터는 그 책 한 권으로 오전에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민법은 그날 배운 거 그날 같이 복습하고 가실 거니까 구조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뭐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오전에 이론 공부하고, 우리 지금 1순환 때는 주제 끝나면 한 문제씩 책에 있는 거 같이 풀잖아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별로 문제 접근 방식이랑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이제 키워드 찾는 연습.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배운 이론을 오후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복습하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복습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과외를 하는 거라고. 애들 학교 끝나고 학원 가서 또 공부하죠?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걸 다 듣고 언제 보지? 아니요. 혼자 하지 마. 그냥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하고, 되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안 되는 건 잊어버렸다가 5월 달에 또 듣고 외우고, 이제 5, 6월에는 오후에 수업 없어요. 그때 오후에 3, 4월에 배웠던 내용 있죠? 그거 다시 동영상 들으면서 자기가 또 복습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익숙해졌을 때 7, 8월 달에는 오전에 이론하고 오후에 시험 보는 연습해요. 단원별로. 그날 배운 거 그날 시험 보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푸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신다고. 7월부터. 그래서 7, 8월 달에 문제 푸는 연습하고 9, 10월에는 전범위로 이제 아침에 시험 보는 연습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식 시험 보려고 이거 이론을 정리하는 거니까 내용은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는 거는 문제에 적용하셔야 돼. 혼자 잘 안 되니까.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다 읽지 않고 푸는 방식을 몸에 익히셔야 돼. 그러면 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은 안 풀면 되니까 시험장에서. 그리고 선물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2시간 보강해요. 오후에, 오전에 2시까지 하고 1시간 식사하고 쉬었다가 3시부터 5시 전에 끝날 거예요. 웬만하면 보강을 안 하는데 내가 보강 안 되니까 방문각이 난리 났어요. 8년 만에 보강을 다 하냐고. 근데 여기 온 지 8년 됐는데 보강 한 번도 안 했거든. 안 하고 다 끝냈다고. 근데 기본서를 손을 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다루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시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보강하면 선물이지. 내가 힘들지. 이게 급하게 막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천천히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해놓으면 3, 4월에 공부할 때 좀 수월하니까. 지난 시간까지 용의물건 정리를 하셨고, 이제 오늘은 담보물건 하실 차례인데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담보물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피셔가지고 그 동그라미 1번에 피담보채권 있죠?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피시고 이렇게 화살표래. 이렇게. 그럼 용어 정리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나만 보지 말고 얼른 하라고. 참 이 PPT를 하긴 정말 잘했어. 할 때마다 국 선생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 그래서 만나면 한 대 쥐가 박아주려고. 이렇게 직접 보여주니까 따라하기 편하죠. 자, 이대로 읽으시면 돼. 담보물건은 담보하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즉 채권을 담보하는 걸 담보물건이다 그래. 그럼 피담보채권은 담보물건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이란 뜻이에요. 이게 의미야. 담보물건이 뭐라고요? 채권을 담보하는 물건. 그럼 피담보채권은 뭐예요? 담보가 되는 채권. 그냥 웃지요. 야, 갑이 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럼 채권이 발생하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갑소유 부동산에다가 을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을 해줘. 이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저당권은 뭘 담보해요? 이 채권을 담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갑이 돈 안 갚으면 이 부동산 경매 실행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자기가 받을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고. 그걸 담보물권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저당권, 담보물권은 이 채권을 담보한다는 뜻이고, 이 채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채권을 뭐라 그래?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그러면 저당권 없이 돈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응? 아, 그럼 친구한테 저당권 없이 돈 빌려주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없어도 채권은 존재한다고. 그럼 채권 없이, 빌려준 돈 없이 저당권만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게 담보물권의 특성이라고. 상식이야. 그래서 채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과 담보물권 없이 채권만 존재하는 경우. 그럼 이렇게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 담보물권 없이 그냥 채권만 존재하는 걸 무담보채권이라고 한다고. 무담보채권, 담보 없는 채권, 그냥 일반 채권, 그거를 러시안 캐시라고 해요. 솔로몬, 위즈사랑 이런 거 있죠? 담보 없이 빌려준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실 건, 우린 지금 담보물권의 특성을 하실 거거든. 그럼 담보물권, 채권이 있어야만 존재하죠. 채권 없이 담보물권만 존재할 수는 없어. 그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부종성, 종처럼 붙어 있다고. 뭐가? 담보물권은 채권에 종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물권이 존재해. 그럼 나중에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 담보물권은 자동 소멸해. 그걸 부종성이라 그래. 종된 권리라고. 종처럼 붙어 있다고.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 기초지문으로. 야, 채권 소멸한대죠? 그럼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거야. 왜요?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근저당 설정해 준 적 있죠? 돈 갚으러 가죠? 그날 말소 돼 안 돼요? 안 돼요. 2, 3일 걸려요. 그래서 돈 갚으면 말소 등기 없어도 갚은 날 저당권은 효력이 소멸해. 그러니까 그 저당권이 말소가 안 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저당권 때문에 채무자한테 불이익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증만 받아두면 충분히 보호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 2, 3일 후에 연락 와요. 근저당 말소했다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다음 이제 수반성. 부종성이랑 수반성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수반이 함께 이전하는 거 아니요. 이 수반성의 의미는 채권이 이전하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담보물권이 존재하려면 채권하고 함께 있어야 되니까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한다고. 이때 구별 개념이 요 2, 3번이야. 요 둘이 구별하셔야 돼. 저희가 제한물권에 오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처분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시험 범위고, 처분할 수 있냐를 물어볼 때 지상권 이후로 제한물권 5가지 권리관계에서는 함께 처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물어볼 질문이 아니고, 그 두 권리를 분리해 가지고 각각 분리 처분할 수 있냐가 시험에 나오는 쟁점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 배웠던 지상권만 지상물에 부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권만 지상물과 분리해서 독립적 처분이 된다 그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권리들은 함께 처분해야지 독립적 처분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별하실 게 채권과 저당권이야. 그럼 채권하고 저당권 중엔 주된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그럼 채권만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채권 없이 저당권만 존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2번 문장에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없다고. 저당권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하여 양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함께 처분하는 게 기본인데, 분리가 된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지만 채권은 저당권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채권만 양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2번하고 3번 지문 중에 어느 게 자주 나오겠어요? 2번하고 3번 중에. 지금 문제가 제목이 뭐예요?
담보물권 아니야. 그럼 담보물권의 특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문장이 항시 시험에 나오는 거야. 3번은 그냥 비교해서 보시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정확히 뭘 물었는지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오면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냐가 질문이죠. 그럼 분리하여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분리하여가 지문에 눈에 띄니까. 그러면 물어본 권리만 표시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2번은 저당권 물어봤죠. 그리고 저당권만 존재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만 존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양도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이 양도하려면 반드시 채권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채권은 혼자 존재할 수 있죠. 무담보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리고 묻고자 하는 건 담보물권의 특성을 물으려는 거니까 2번 문장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겹쳐요. 표시하고 항상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그리고 읽으실 거면 표시할 때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문장을 읽더라도 읽으셔야 해요. 그냥 무턱대고 책 읽는 식으로는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늘어요. 진짜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이야. 쓰면서 외우는 것도 하지 마세요. 쓰는 시험 아니요. 눈을 뜨고 동그라미 칠 때를 찾는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시험에 적합하게. 자, 불가분성은 아직까지 답으로 나온 바 없는 사안인데, 불가분성은 채권이 전부 변제될 때까지는 담보물권의 효력은 목적물 전부의 효력을 미치는 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의 의미는, 자, 둘이 빌린 돈이 1억이에요. 근데 갑이 5천만 원밖에 못 갚았어. 그럼 일부 갚았고 일부 아직 남았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이 목적물 전부의 효력을 미치는 거지, 채권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저당권 효력이 이 건물 절반에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5천만 원 못 받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 전부를 경매를 실행하는 거라고. 건물 일부만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실행하고 단 남은 채권만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야.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자, 물상대위성은 둘째 시간에 자세히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개념 정리만 하고 둘째 시간에 자세히 볼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담보물권은 딱 두 개예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근데 그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같은 담보물권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전혀 달라요. 유치권은 점유는 하되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는 권리고, 저당권은 점유는 수반하지 않지만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 성격이 정반대야.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이 물상대위성인데, 담보물권의 특성 3번까지는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성질이고, 이 물상대위라는 건 그거예요. 원래 이 담보물이 있었단 말이요. 근데 이게 멸실되거나 소실돼 버렸어요.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게 돼.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우선 변제 받을 물건이 없어졌다고. 근데 이 물건이 없어지면서 대신 생긴 돈이 있어. 화재보험 드러났더래. 그럼 그 물건 없어지면서 대신 생긴 돈에서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었던 을은행이 먼저 받게 해줘야 공평할 거 아니요. 그걸 물상대위성이라고 해요. 단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하시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야. 유치권에 물상대위성이 있느냐, 이거 자주 물어봐요. 자세한 사례는 둘째 시간에 나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면 돼. 됐어. 자, 이제 유치권 하시게. 그럼 이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뭔지를 하신다. 여기까지는 상세히 기억 안 하시더라도 이거 하시면 돼. 담보물권의 가장 큰 특징은 채권에 부종한다.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게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비담보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물권이 존재한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존재할 수는 없다고. 그걸 기억하시면 돼. 아, 유치권. 유치가 무슨 뜻이요? 배운 용어로. 무슨 뜻이요? 그러면 시험용으로 배운 걸로 해야지. 또 막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호기심 청구하시면 안 돼. 유치가 무슨 뜻이요? 점유한다는 뜻이요. 유치가 점유한다는 뜻이 있다고. 됐어. 자, 유치권이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처음 하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동하시면 돼.
자,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이거 물건 때문에 채권이 생긴 거예요. 이거 화살표요. 어떤 선생들이 시비 건다고 저게 무슨 화살표냐고 한다는데 화살이 꼭 이렇게 뾰족하게만 생긴 게 아니오. 구석기 시대에 만든 돌 화살이야. 물건 때문에 채권이 생겼어야 돼요. 그럼 물건 때문에 채권이 생겼어. 근데 이거를 변제를 안 해줘. 그럼 원인 제공한 이 물건을 이 채권 변제해 줄 때까지 유치, 점유하면서 반환 거부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어떤 채권이든 유치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물건 때문에 발생한 채권이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채권이 생겼을 때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해서 누구한테든 반환을 거부함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채권 회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 이거 2번만 외우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물상대의성은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하고 물상대의성은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물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동합쳐 이렇게. 우물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권에 어떤 성질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요거만 2번만 외우시면 돼. 뭐만 없어요? 우물 없어. 우물 없다는 아는데 우물이 뭔지 모르면 안 돼.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 없다라고. 그럼 나머지들 있죠? 나머지 담보물권의 성질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외우시는 거 아니야. 예시로 써준 거지. 앞글자들만 보면 우물만 없다 그랬죠. 부수, 불, 경, 별 우물 아니잖아. 다 있다 하시면 되고 이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로 시험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경매권이 있냐 없냐를 자주 물어본다고. 그럼 우물은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 담보물권이 갖는 모든 성질 다 있어요. 이 뜻 몰라도 돼. 꼬실 때 이렇게 꼬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권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 응? 우물만 없고 나머지는 있다 그랬는데 아우 푸시는 거야. 또 생각하잖아. 그럼 틀린다. 그렇지. 우선 변제권이 없지. 그럼 경매에서 뭐해? 어차피 우선 변제도 못 받을 텐데 그럼 경매권 없겠지? 하고 풀어요. 빵집 빵점. 걔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해 주는 거야. 절대평가 객관식 시험 볼 때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민법은 생각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학계론이나 원 없이 생각하세요. 그 미스터 국어하고. 생각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 객관식은. 미리 물어볼 걸 준비해서 외워두셔야 돼. 그리고 질문이 나오면 외운 대로 답을 하는 시험이지 그날 그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시험이 아니다고. 그럼 답에서 멀어져요. 야, 외우실 건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라 해야 되고 우물은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그러니까 경매권은 경, 있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도 아니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법률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발생해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 요건을 우선 정리를 해드렸고 1번부터 3번까지 이 다음 내용부터 쭉 논리적으로 연결돼서 나올 거야. 일단 이 기본 요건 먼저 기억하실 때 1번이 제일 중요한 요건. 좀 전에 봤듯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채권은 목적물,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 아니면 유치권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채권과 물건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가를 항시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것도 딱 예시가 정해졌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 다음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만 딱 별표 치고 하시면 돼. 나머지는 부수적 쟁점이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일단 물건 때문에 채권이 생겼어야 되고 유치가 점유죠. 그럼 점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했으면 점유한 때 성립하는 거고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채권이 생기죠. 그럼 채권 발생했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유치권 성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우는 따질 필요는 없어요. 부수적 쟁점이 이 채권이 변제의가 도래해야 돼. 변제의가 도래해야 이 돈 줄 때까지는 물건 못 준다라고 하지.
변제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부수적 쟁점이야.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당사자 간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발생하는 거예요. 즉 유치권은 물권이죠. 지금 우리 물권법 하고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이야. 그리고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이 법에 정해진 이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여기서 법정의 의미는 법률 규정이란 뜻이야. 그런데 이 법률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물권법에 있지만 임의 규정에 성질일 때는 가장 독특한 권리관계고 이게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야. 이 요건 갖추면 발생하는. 근데 그 규정이 임의 규정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에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 특약이 유효야. 그럼 발생이 안 해.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이 요건을 갖췄을 뿐 아니라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어떤 경우냐면 지금 벌써 심각한 표정을 지을 단계는 아니에요. 슬슬 예열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멍 때리면 어떡해. 각각 사이에 공사 맡기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 일하는 사람을 수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는 공사 맡기는 도급인이 자신이 재료와 비용을 다 대요. 그리고 을이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해.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자니 그럼 을이 완성은 시켰더라도 도급계약 기초에서 완성된 거라 완성된 건물은 도급인이 갑소유에 돼요. 갑소유. 그럼 이제 건물이 완성되면 이 건물은 갑소유고 이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을이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해. 그럼 이 공사대금은 건물 때문에 생긴 채권이죠. 근데 갑이 약속한 변제기에 을한테 공사대금을 변제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을이 이 건물을 점유할 수가 있다고. 그럼 점유하는 순간에 유치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당사자 의사로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물건 때문에 채권 생겼고 변제기 도래했는데 돈 안 갚으니까 점유함으로써 성립됐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 발생하는 권리고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점유, 이 점유가 공시 방법이야. 유치하는 게 유치. 그렇다가 이제 갑이 을한테 공사대금을 주려면 이 신축 완성된 건물을 은행에다가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은행 가서 이제 돈 빌리러 가요. 그럼 은행에선 뭐 때문에 필요해요? 그랬더니 공사대금 치러야 되는데 그럼 아직 공사대금 못 주셨냐고. 아직 못 줬다고. 분양이 덜 돼가지고 아직 공사대금 다 못 줬다고. 그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프랜카드 붙였다고.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라고. 그럼 유치권 포기각서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받았대요. 대출 안 해줘요. 대출 안 해준다고. 대출 잘못했다가 나중에 경매되잖아요. 근데 유치권자 있잖아요. 그럼 경락인한테 유치권 인수되거든. 그럼 경락인들이 경락 안 받아버려. 경락 안 된다고. 유치권 있으면. 그래서 도급인들은 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한테 유치권 포기각서를 미리 다 받아요. 포기각서 받는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물어봐. 이 신축된 건물 돈 빌리러 오면 그 수급인한테 유치권 포기각서 받으셨으면 그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받았다고 보이죠? 바로 대출해줘요. 근데 포기각서 받은 거 없대죠? 잘 안 해줘요. 대출. 그래서 포기각서 미리 다 받아요. 그럼 효력이 있어 없어요? 포기각서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게 임의규정의 의미요. 그러면 수급인은 포기각서 쓰라고 하면 유치권 포기각서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굶어요. 굶으라고. 맨날 감정대로 살잖아 사람이. 아니, 손해보는 거야 감정대로 사니까. 아니 공사대금 줄지 못 줄지 어떻게 알아? 일단 공사는 하고 봐야지. 그럼 다 굶어? 인부들도 다 굶고 식구들도 다 굶고 자존심 지키느라고 절대 포기 못해 이렇게. 일 없어. 일 없다고. 겨울 내내 놀아야 돼. 겨울 내내. 그래서 포기각서 의뢰 다 써요. 쓸 수밖에 없어. 그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고. 또 너무 불공정하고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마.
아니 얼른 시험 붙어가지고 좀 도급인이 되든가. 감정에 쌓여서 살지 말라니까. 법은 냉정한 거요. 이렇게 하시면 돼. 유치권 임의 규정이 틀릴 거야. 또 이래놓고 나중에 또 발끈해가지고 포기 못해. 이러면서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고. 전체적인 틀은 일단 갖추시고 이제 세부적인 거 하나씩 보시는 거야. 짠. 제일 중요한 요건 이거야.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 관계가 있어야 돼. 항상 이렇게 화살표 하시는 거야. 채권은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라 해야 돼. 그 예시 딱 3개요.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 딱 3가지. 첫째, 수리비. 보이셔? 수리비.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인 거 보이냐고. 물건 수리했잖아요. 비용. 필요비, 유익비. 물건에다 지출한 비용이잖아. 지금 한 게 공사대금이죠? 물건에다가 공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비, 비용, 공사대금이 딱 눈에 띄죠? 아, 유치권 발생하는 채권이다가 떠오르시면 돼. 자, 외울 건 1번이 아니요. 1번 몰라? 눈만 뜨면 수리비, 비용, 공사대금 이름에 써있잖아. 물건에 지출한 돈이다고. 외울 건 2번이야. 다 외울 것도 저기죠. 아이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이렇게 앉아만. 고민할 게 없어. 선생님이 다 찍어줘. 별표 다 쳐주고. 보증금. 보증이 뭐예요? 그거죠? 귀신도 몰라. 보증금이 뭐예요? 그거야. 내 친구 변호사 중에 별명이 거시기가 있어. 전라도 보성놈인데 그 놈은 무슨 대화를 하면 1시간 내내 거시기를 수십 번을 해.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우리 집사람은 옆에 앉아가지고 나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나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보냐 그래. 알아듣니? 그래서 저 친구 안 지가 언젠데 다 알아듣지 그때. 자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덕수야 거시기 있지. 거시기 막 거시기만 뭐 수십 번 해버려 1시간 동안.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듣니? 그래서 문맥상 다 알아들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 보증이 뭔 뜻이에요? 그거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 임차인을 못 믿죠. 차임 연체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용으로 받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계약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관계지 보증금이 임대차 물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임대차를 했으니까 물건을 임대를 했으니까 보증금 계약도 별도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측에서는 보증금도 어쨌든 임대차 목적물과 관계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유치권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한 거고 법원에서 야 같이 살아야 가족이지. 뭐 한 달이 2달이 건너면 가족이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가족이야. 몇 달이 건너면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직접 발생한 거라 해야 돼. 물건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채권만 그 물건 유치하는 거라고. 보증금은 직접 관계는 없잖아. 물론 임대차 목적물하고 아주 조금 관계가 있기야.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외워. 보증금은 유치권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시험에 딱 나오면 유치권 없다가 입에 탁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임대차 끝났어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줘야죠. 보증금 안 돌려주지. 그럼 임차인 보증금 줄 때까지 물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그것도 고민하잖아. 안 돌려주는 건 알잖아. 근데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금방 없다 그랬는데 안 돌려주니까 있나? 이랬잖아. 그래서 또 틀리잖아. 다음 주에 나와. 이 보증금은 둘의 계약 관계지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줄 때까지는 물건 반환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이야. 그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채권 관계를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 관계야. 그래서 유치권이 발생하냐 안 하느냐가 다퉈진 거라고. 그러니까 동시행으로 해결할 문제지 유치권은 발생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 나오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읽으면. 그러니까 보증금 나오면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상식으로 알거든. 민법 몰라도. 보증금 안 주면 당연히 못 나가지 하고 또 발끈하거든. 어깨 피고. 그래갖고 또 틀리거든. 그러니까 보증금 나오면 보증금 줄 때까지 못 나간다 할 수 있냐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유치권에 기해서 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나오면 유치권 없다를 외우셔야 돼. 됐어. 그 다음 권리금. 자, 권리금도 물건하고 관계가 돼 있긴 하죠. 그런데 물건 때문에 직접 생긴 채권은 아니고 권리금을 얼마로 합시다라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유치권이 발생하는 채권 아니다. 물건하고 직접 관계된 게 아니다는 거야. 다음 매매대금. 매매대금이 뭐예요? 또 거시기일? 매매대금이 뭐야?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채권 아니요. 어쨌든 그 물건을 매매하긴 한 거죠. 근데 물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얘들은 다 물건 때문에 생겼잖아. 물건 수리했죠. 물건에 비용 지출했지. 물건에 공사했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물건 때문에 직접 생긴 채권들이니까 유치권이 발생해. 근데 얘들은 물건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라는 거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계약 관계라는 거야. 자, 건축 자재대금. 이게 뭐예요? 건축 자재대금이 뭐예요? 여기 써져 있는 걸로 해. 써 있는 걸로 하시라고. 머릿속에서 찾지 말고 눈 뜨고 써 있는 데서 찾아. 건축 자재대금이 뭐예요? 아니, 있는 데서 찾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건축 자재대금이 뭐예요? 매매대금이라고.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매매대금, 유치권 없다 이거 하나 외우면 다 되는데 건축 자재대금 나오니까 몰라. 아니, 건축 자재대금이 매매대금 아니요. 건축 자재를 매매했기 때문에 발생한 채권. 그럼 외상대금은 무슨 뜻이요? 외상대금이 뭐야? 매매대금이지. 외상으로 매매한 게 외상대금 아니요. 아무 상식도 없어. 같은 말이다고. 같은 말. 이 셋이. 이걸 셋 다 인쇄해주는 내 가슴은 찢어져. 8년 전에 요거까지만 써줬다. 내가 인쇄를 해줬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 없다. 8년 전에는 이렇게만 해줬어. 근데 그 해 몇 명 발견된 게 건축 자재대금을 들고 와가지고 이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건축 매매 자재 매매했으니까 발생한 거니까 매매대금 아니요? 그랬더니 그래요? 또 한 명 와가지고 외상대금은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쇄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근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 같은 말 아니요. 매매대금이나 건축 자재대금이나 외상대금이나 다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채권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볼 때 우리 시험은 그 제목하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유치권하고 한 문제 나와요. 유치권이 뭐 다른데 막 섞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유치권 나오면 지문에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자재대금, 외상대금이 눈에 딱 띄어야 돼요. 그럼 문장 읽을 필요 없고 유치권 없다만 하시는 거야. 자, 수리비, 비용, 공사대금 들어있죠? 그럼 유치권이 발생하는 채권이지. 그때는 그 다음 요건을 갖췄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요. 이걸로 끝났지. 그냥 유치권 없다로 끝을 내셔야 되고. 그게 시험 공부하신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됐다 그래야 넘어가지. 안 그러면 오늘도 2시간 더 해야 돼. 물건 때문에 채권이 생겼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늘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남은 10개월을 준비해서 그날 시험을 보자는 거죠. 이제 그 취지는 아셨지? 근데 시험 보기 전날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울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하나씩은 외워둬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부수적 쟁점이 이 채권은 변제의가 도래해야 돼. 변제의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해. 이와 관계된 쟁점이 유익비에만 있는 상환기간 유예제도 있었죠. 저희가 2주 전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할 때 필요비는 유예제도가 없고 유익비만 있다. 그래서 이 채무자 측이 법원에다가 이거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수천만 원이라
당장 돈 마련 못 한다고. 그러니까 6개월 내로 내가 갚을 테니까 6개월만 변제기를 좀 늦춰달라. 그래서 물건 좀 우선 돌려받게 해주라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상환기간 유예 결정이 나게 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게 돼요.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게 돼. 이게 유익비에만 있는 상환기간 유예 제도다고. 필요비에는 없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야. 괜찮아. 어차피 3월 달에 또 하고 5월 달에 또 할 거니까 그날 아침까지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요건이 점유야. 그러니까 지금 정리된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점유해야 돼. 이때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취득했대죠? 그럼 언제 성립해? 점유 취득한 때. 점유하던 중에 채권이 발생하면 채권 변제기 도래한 때 성립하겠죠? 요 1번 문장은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게 먼저 있었냐는 상관이 없어요. 즉 채권이 점유하던 중에 발생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이 사건이 대표적이야. 건물 완성되면서 채권이 먼저 발생했죠. 변제기 도래했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나중에 점유 시작하지. 이때 유치권 발생한다고. 그 내용 1번이. 다음 2번. 당연히 적법한 점유라 해야지. 야, 불법 점유자한테까지 이러한 강력한 유치권을 인정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법한 점유라 해야 돼. 그럼 저희가 앞에 정리했던 게 불법 점유자 나오죠. 그럼 불법 점유자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비용이 물건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도 불법 점유자한테 유치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유치권 문제가 새로 나와가지고 불법이 보이죠. 그럼 유치권 없다를 답하시는 거야.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도 유치권은 없다라고. 자, 3, 4번 같이 묶어서. 여기가 중요해요. 저희가 2주 전에 점유제도 할 때 언급했어요. 점유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는데 직접 점유도 점유고 간접 점유도 점유다. 그래서 점유권 이후에 어떤 법률 관계에서든 점유가 나오면 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다 포함된다라고. 그래서 3번에 제3자한테 보관을 맡겼죠. 그럼 제3자가 직접 점유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한테 보관을 맡긴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하는 거야? 간접 점유하는 거지. 상관없다고. 그럼 간접 점유도 유치권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자동차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정비업소에서는 한 2-3대 정도밖에 될 공간이 없죠, 차가.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자동차 수리를 하면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수리비 발생했으니까 유치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계속 그 정비업소에다 유치해 두면 다른 새로운 차를 못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제3자한테 보관을 맡겨놔야지. 그게 간접점유 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 인정돼 안 돼? 된다니까. 그런데 채무자한테 보관을 맡겼대요. 이 말이야.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대. 보관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채무자한테 맡겼대. 이게 맡긴 거야? 돌려준 거지? 이건 유치권 인정 안 된다. 너무 쉽죠 이게. 이해하기 너무 쉽지.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제3자한테 보관을 맡겨두는 간접 점유가 유치권 인정되는 거지. 아니 채무자한테 맡겨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돌려준 거지. 써요 얼른. 채무자,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다가 돌려줬다. 이렇게. 돌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럼 이제 유치권 문제 시험에 나왔어. 그리고는 간접 점유를 물어봐. 그럼 찾을 건 딱 하나야 기준이. 자, 간접 점유 나오면 찾을 게 뭐예요? 채무자인지 아닌지. 한 번을 못 맞춰. 채무자냐 아니냐만 하는 거야. 채무자만 아니면 누가 점유하든 상관없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해버리면 그건 돌려준 거지. 그건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하는 이유가 기준을 잡게 하려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사고력을 키워야 돼. 공부하는 습관을. 쉬운 일 아니요.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꾸준히 공부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평생 담사하고 살다가 책이라고 한 자도 본 적 없잖아. 소설책 그게 책이요. 그게. 이런 수험서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문제를 본 적이 없잖아.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는 이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방식을 좀 배우라는 방식을. 자, 유치권에서 점유 나오면 확인할게.
당연히 적법한 조미료야지 불법 조미료는 안 되는 거고, 간접 조미료도 당연히 되는데 그때 채무자가 직접 조미한 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야.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냐 물어보면 첫째 확인할 게 목적물,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 그래서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면 그 다음 채권 변제기가 도래에 있는가, 그 다음엔 점유를 해야 돼. 이때 점유는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되고 간접 점유도 상관은 없다. 단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킨 건 안 된다. 그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는 간접 점유 유치권 인정해달라고 소송했던 변호사 지금 식당이에요. 식당. 법조계에서 쫓겨났어요. 아주 망신살 뻗쳐가지고. 이제 6번이 중요한데, 항상 1, 2번은 먼저 구별을 하셔야 돼. 자, 유치권이 담보물권이잖아요 지금. 그럼 채권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채권을 행사하는 거랑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자, 채권은 우리가 배운 거 당사자 간에만 행사해야죠. 유치권은 물권이잖아.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항상 채권, 물권의 기초 개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채권은 당사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그럼 채권 행사는 변제 청구하는 거야. 돈 달라고.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럼 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는 거야. 왜 없어요?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근데 유치권은 반환 거부하는 거야. 점유하는 거라고. 그럼 유치권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이유로 소유자가 바뀌든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물권이니까. 경락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실게 이거야. 이 사례에서 뭘 꼼지락꼼지락 쓸 게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그냥 동그라미 1번은 채권만 동그라미 치면 되고 2번은 유치권 동그라미 쳐서 물권이라고 써놓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첫날부터 항시 언급했던 게 채권은 당사자,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나가 막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이 사건에서 갑의 채권자들이 이 건물을 경매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병한테 경매가 됐어. 그럼 경매가 되더라도 이 경락대금에서 얘는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어요. 채권 회수가 안 돼. 반면에 이 유치권은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한테 인수된다고. 이때는 유치권이 인수되는 거지 채무가 인수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을은 병한테 유치권 행사를 해서 반환 거부할 수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병한테 적극적으로 돈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 행사 측면이랑 유치권 행사 측면은 구별하셔야 돼요. 행사 내용이 달라요. 채권 행사는 적극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변제를 청구하는 거고 유치권 행사는 저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한테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 누구한테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고 판례 사건이고. 그럼 병은요. 채무자는 아니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갚을 능력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 받아내려고 찾아다녔더니 영등포역 앞에서 만났어. 그 앞에 돗자리 깔고 있더라고. 완전 개털됐어. 그래서 오히려 10,000원 주고 왔다고. 영등포 앞에 가면 10,000원만 달라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10,000원 준 적이 있어. 그냥 무심코 서 있는데 와가지고 불쌍한 척하면서 10,000원만 달래. 그게 순진한 마음에 줬었지. 1,000원만 줘도 될 걸 왜 10,000원을 줬나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결국 갑한테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을도 이제 병한테 와서 협상을 해요. 병한테 네가 돈 갚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한테 와서 갑한테 받을 길이 없어졌는데 나도 이걸 한 푼도 못 받고는 인부들 인건비라도 줘야 되는데 나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 포기할 테니까 인건비만이라도 좀 해주시오. 그럼 내가 당장이라도 유치권 포기하고 나갈게. 이렇게 해서 둘이 협상해. 그래서 병이 일부라도 줘서 유치권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생겨.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고 둘이 협의하는 거야. 병이 됐대. 나 자기도 돈 없대. 그러면 을은 병한테 단 한 푼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거야. 그냥 계속 유치만 하는 거야. 병
점유만 반환 거부해가지고 병 속을 더 태우는 거예요. 근데 병 속 탈 일이 없어. 그럼 우리도 어쨌건 포기하고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변제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악용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경매 신청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공사대금 다 변제돼서 없는 애들이야. 근데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둘이 짜. 그래서 가짜로 채권 만들어. 그리고는 경매 절차에다가 을이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유치권 신고를 해. 그럼 이제 이게 가짜인지 밝혀내질 못하면 이제 병이 단 몇 푼이라도 지워 보내서 내보낸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둘이 고속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가방 나눠가지고 저 거제도 가서 산다고. 그래서 이러한 경매 절차를 잠탈하는 일들이 흔히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게 유치권이 등기되는 권리도 아닌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일일이 다 알아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경매 절차를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잠탈 못하게 나온 판결이 모든 유치권이 경락인한테 다 인수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경매 신청이 되면 앞으로 이 건물은 경매될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를 맺지 말라고 등기부에다가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기재를 해요. 그럼 그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유치권이 이 건물이 경매 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성립이 된 유치권들이라면 이 경매 절차를 침탈할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들은 당연히 경락인한테 인수되지만 경매 등기가 이미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진짜니 가짜니 따질 거 없이 그 경매 절차에서는 소멸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대항 못하게. 그래서 3번이 요즘 시험에 핫하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물어보죠.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매 등기 전에 성립했는지 경매 등기 후에 성립했는지를 반드시 써놓고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매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 경매 등기를 달리 표현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그래. 경매 등기가 된 날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경매 등기 후에 성립했대죠? 자, 성립했어 안 했어요? 성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성립 시점이 경매 등기 전이냐 후냐를 따져서 경매 등기 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성립은 됐지만 이대로 경매가 돼버리죠. 그럼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외워요. 유치권 나오고 경락인 나오죠. 경매됐대지. 그럼 뭐 찾아? 경매 등기 후인지를 찾으셔야 돼. 그럼 경매 등기 후가 나오면 소멸하는 거야. 대항 못해. 그럼 경매 등기 후란 말이 없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판례가 나오는데 문장이 대체로 길 수밖에 없어요. 이 문장들이 길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뒤에서부터 뭘 물었는지 먼저 보시라 그랬지. 그럼 여기 1번 문장 끝에 나오는 단어가 경락인 나오죠. 그 다음 유치권 나왔지. 그럼 뭐 찾아? 경매 등기 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경매 등기 이후에 점유했대잖아. 그러면 이날 성립됐죠? 그럼 얘는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두 번째 문장도 끝에 경락인한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럼 앞에 뭐 찾아요? 경매 등기 후에가 있는지 찾으시는 거야. 그럼 앞에 경매 등기 전은 읽을 필요 없고 경매 등기 전에 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매 등기 후에 뭐 한 게 있냐를 찾으시는 거야. 그랬더니 나오죠. 경매 등기 후에 채권을 취득했다고. 그럼 이때 성립됐지? 그럼 얘는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 두 판례 나오는 거야. 그럼 두 판례가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채권 발생하고 점유 취득한 경우가 있고 채권 점유를 먼저 하다가 나중에 채권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두 요건 다 갖춰야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사건은 점유를 경매 등기 후에 한 사건이죠. 2번 사건은 경매 등기 후에 채권을 취득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둘 다 경매 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들이라고. 이대로 경매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경락인한테 주장 못한다고. 봐. 혼자 읽으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복잡할 걸. 나를 통하니까 동그라미 하나로 끝나잖아. 따라 하라고. 머리 쓰지 말고. 머리 쓰지 마. 머리 쓰지 마. 머리는 나만 써. 내가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 머리 쓰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스포지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생각하면 튕겨나가니까. 야, 7번. 자, 유치권자의 의무 1, 2, 3번 같이 묶으시면 돼. 자, 유치권자는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해요. 여기서 선관은 선량한 관리자라는 뜻이요. 선량한 관리자.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보관을 해야 된다고. 이와 비교되는 게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예요. 그럼 선관 주의 의무라는 건 자기 물건보다는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다. 왜 자기 물건보다는 더 주의를 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남의 소유물이니까 그런 거지. 남의 거니까. 자, 2번.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안 된다고.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유치물은 남의 소유물 아니에요. 돈을 안 주니까 유치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유치만 해야지 그걸 지 맘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또 담보 제공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월급날이 아직 안 돼가지고 수리비를 못 줬다. 그래서 정비업소 사장이 유치권 행사를 했다. 그래서 홈플러스 걸어갔다. 근데 내 차가 들어온다. 운전사를 봤더니 그 사장이다. 그럼 허락 없이 사용했잖아요. 그럼 내려야 돼요. 의무 위반한 거야. 1번, 2번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때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지 채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의무 위반했을 때 이야기고. 야, 여기서 승낙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랬다가 걸리면 소멸 청구 당한다 그랬지.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어요. 여기 2번에 사용하고 4번에 사용하고 구별할 단어가 뭐야? 보존이지. 여기다 붙이면 돼. 그냥 사용 나오면 승낙 없이 하면 안 돼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요.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야. 왜요? 보존에 필요하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예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이야. 비용을 상환 안 해줘. 그럼 비용 상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럼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게 보존에 필요할 거 아니요. 그래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그래요. 그럼 당연히 승낙 없이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돈 줄 때까지. 단 관계 끝났죠. 근데 돈 안 주니까 계속 사용했지. 그 사용이익은 차임으로 환산해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쟁점은 이건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되는 건 아니야. 단 사용으로 인해 얻은 이익 있죠? 이 이득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상 공짜는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된다고. 자, 이런 쟁점들은 좀 더 공부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되고. 자, 제 마지막 쟁점이 자, 유치권 소멸 문제가 나오는데, 자, 유치권 소멸의 가장 기본은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당연 소멸하겠죠. 그와 관계된 게 1번 쟁점이 1번. 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진행하느냐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버리죠. 그럼 유치권도 소멸하게 될 테니까. 그럼 유치권 행사하고 있대죠. 그럼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뭐라고 써 있어요? 유치권 행사한다고 써 있잖아. 그럼 유치권 행사가 점유한다는 뜻이지 돈 갚으라고 한다는 뜻은 아니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돈 갚으라고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1번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이거만 하면 돼요. 정해진 거야. 자, 유치권 문제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진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거든 시험에. 그럼 그냥 여러분은 유치권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나오면 100% 진행한다고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유치권만 행사하지 채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게 시험에 나오지. 유치권도 행사하고 채권도 행사하고 있어. 그리고는 소멸시효가 진행하냐고 물어봐. 어떻게 물어봐? 이 말이 어려워? 아니 유치권은 행사하지만 채권 행사를 안 했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냐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채권 행사하고 있어. 그리고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냐고 물어봐? 몰라?
아니 채권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당연히 중단되지. 행사했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나오면 그냥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만 나오는 거예요. 100%가. 그럼 틀리나 뭐라고 나와? 진행하지 않는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 행사한 건 아니니까 채권의 소멸시효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려면 유치권 행사 갖고는 안 돼. 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유치권 문제에서는 채권 행사한 건 안 나올 거 아니요. 채권 행사 안 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채권 행사 안 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진행한다고만 답하면 되는 거야. 앞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절반은 그렇군. 절반은 아씨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다 못해. 점유를 상실하죠. 그럼 유치권은 그냥 바로 소멸해버려. 유치권이 무슨 뜻이요? 점유란 뜻이야. 그럼 점유를 상실했으면 유치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점유권만 행사를 해야 돼. 점유권만. 제한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네 가지 권리는 소유권 규정이 준용돼. 그래서 자기 이름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는 거야. 근데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소유권 규정이 준용되질 않아. 등기되는 권리도 아니고 점유만 할 뿐이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되는 권리라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 자체가 안 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 3월달 과정 때 한번 쭉 순서대로 배우셨잖아. 1순환 때. 두 번째 순환 때는 전체 권리 다 모아서 해요. 그때 딱 특징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 문제야. 자, 유치권은 지금 당장 다 못 외우셔. 이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유치권 발생하는 채권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즉 경매로 소멸하냐 안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기억하실 거. 그럼 경매가 됐을 때 유치권 존재하냐 소멸하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다 같은 말이고, 경매 등기 전에 성립된 것만 주장할 수 있고 경매 등기 후에 성립된 건 소멸한다, 주장 못한다. 그건 꼭 기억을 하시라고. 경매 등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거야. 야, 문제 딱 보면 벌써 길고 복잡해 보이죠. 이런 문제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객관식 시험을 보실 때 다 풀면 안 되거든. 근데 요령도 없는 사람들이 다 풀면 안 되니까 중간에 몇 문제 빼라고 하면 뭘 빼냐면 긴 문제를 빼더라고. 진짜 감각 빵점이야. 짧은 문제가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길고 짧은 걸로 풀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시면 안 돼. 눈에 띄는 단어가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짧은 문제도 눈에 띄는 단어가 없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표시하는 연습을 해놔야 돼. 그래야 내가 표시하는 게 연습된 문제가 나오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문제 길죠. 그럼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인지 고유명사 찾는 거예요. 그럼 끝에부터 보시면 되잖아. 유치권 나왔잖아, 유치권. 그럼 이 문제는 유치권 문제일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본 게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지. 그럼 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유치권 행사를 병한테 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병은 경락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병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려면 경매 등기 전에 성립된 거라야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기억에 압류효력 나오죠. 그럼 전인지 후인지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얘는 압류 후에 점유했대잖아. 그럼 얘는 소멸해야지. 그럼 얘는 행사 못하지. 니은은 압류 후에 채권 변제기 도래했대잖아. 그럼 얘네 둘 다 압류 후에 경매 등기 후에 성립된 애들 아니요. 그럼 얘들 둘은 행사 못하잖아. 그럼 더 할 거 없잖아. 답이 뭐요? 디귿 리을이지. 30초면 풀어요. 근데 이걸 제꼈대. 자기는 길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고 정리해서 풀려는 스타일들 있죠.
그들이 처음 공부할 때 공인중개 수험생의 100%를 차지하거든. 모든 100의 수험생들은 이걸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중 일부라도 제가 계몽한 사람들만 이렇게 풀어요.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린다. 그 문제 다 읽는 게 아니다니까. 문제는 출제자는 이 문제를 내야 되니까 다 써야죠. 문장을 막 생략할 수가 없잖아. 근데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은 문제를 주어진 걸 다 읽을 게 아니라 내가 정리한 건지 아닌지 뭘 묻는지를 찾는 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방식만 터득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성격만 고치면. 근데 안 되는 성격이 있잖아.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병이 누군지를 속속들이 다 따져봐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지. 그분들은 그 성격 못 고치면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절대 못 풀어요. 그리고 내게 다 아는 것도 아니요. 물어본 게 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거 고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이 행사할 수 없는 것들 나왔잖아. 그럼 기억, 니은 뺀 나머지가 답일 거 아니요. 3번밖에 없잖아. 그럼 디귿하면 연세요 한번. 압류, 전, 압류, 전. 이게 무엇이 어렵대? 전이냐 후냐 딱 다 나왔잖아. 그리고 통밥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압류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잖아. 그럼 전인지 운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게 어려운 문제요? 그래 어려워해. 못해. 뭐 내가 아무리 좋은 방식을 가르쳐줘도 본인이 못 받아들이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도 신은 아니야. 신은 아니야. 신은. 얼른 이거 하고 얼른 쉬어야지. 표정 관리 좀 잘 하세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길어요. 그럼 이렇게 사례가 길 때는 무조건 사례부터 읽을 게 아니라 눈에 띄는 단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안 되거든 바로 문장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례가 길잖아? 그럼 1번부터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줄 거 아니요? 아니 위에 있는 문제를 1번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정리를 해주면서 물어봐야지. 서로 상관없는 걸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문부터 보시면 되는 거야. 틀린 거 고르랬지. 자 1번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끝에. 그럼 앞에 눈에 띄는 단어는 뭐야? 임대차가 어디 있어? 아니 여기 1번 지금 임대차가 어디 있어 도대체? 외상대급 나왔잖아. 그럼 유치권은?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냥 1번이 답이다니까. 뭐 들라고 밑에 읽냐고. 그리고 문제 읽지 말고 이것부터 보라니까 임대차 또 누가 읽었어? 어제 혈압 올라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주물렀구만. 무조건 다 읽으려는 걸 습관을 버리시라니까. 객관식 시험 다 읽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냥 지문만 봐도 답 나오는 문제들이 허다한 거예요. 근데 맨날 저기 갑에 X까지 읽어. 갑에 X 건물을 성격 고쳐.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자 쉬었다가 저당권 하시기.